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론 수석하신, 우리 이혜룡, 선생님과, 그 다음에 우리, 법규 수석하신 박신영, 우리, 33기 합격자 두 분을 모시고, 전격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잠깐, 우리.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33회 이론 수석한 이혜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3회 법규 어쩌다 그냥 71점 받은 박신영입니다. 이게 이 과목 수석하는 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수석을 했네. 저도. 우리 셋 다 전설의 법규 수석. 78점, 71점. 이 좀 더 맞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분발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합격한 사람 한 번 더 한 번 더 1차부터 그렇지. 1차부터 다시 볼 수는 있지.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없으니까. 야, 하여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론 수석하신 우리 이혜령 우리 선생님 엄청 많은 걸 갖고 오셨는데, 먼저 이렇게 공부 방법론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애정의 자료들 한번 이렇게 대방출 한번 해 주시죠. 네. 별로 따르게 애정의 자료들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젊은 세대처럼 태블릿 같은 거를 쓰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는 우리 스터디 자료 같은 거 제가 이제 오답 노트 개념으로 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거꾸로 이제 문제를 그냥 유추해 보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내가 좀 부족했던 것들이 뭐였나 이런 것들 연습한 거고,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거는, 법 규정, 주로 이제 법 규정을 갖다가, 그거는 아니고요. 법 규정을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이렇게 다 복사를 해가지고, 행정기본법서부터 해서 행정소송법부터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관련된 법 규정을 이제 암기하려고 계속 들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억력도 조금 이제 가물가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강 박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다. 일단 법 규정하고 판례를 최대한 파면 법규의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법규는 이제 겨우 꽈락을 면하고 이제 겨우 붙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평가사님이 법규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규 고득점의 비결이랄까? 방법론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일단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정확하게 그러고 좀 많은 범위를 자주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범위를? 네. 그러니까 또 너무 넓히진 말고,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박사님도 항상 찍어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박사님 자료 진짜 많이 주시니까, 좋은 자료 많이 주시니까 그런 것들 좀 자주 읽고 하는 반복해서? 네. 쓰는 훈련 같은 경우는 스터디 아니면 따로 개별적으로 쓰는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동차여가지고 조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3기 스터디부터 좀 직접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스터디 말고도 하루에 한 50점씩은 그냥 혼자서 써봤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매일? 거의,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네. 실무 말고 이런 법규? 네, 이런 법규. 실무는 그냥 다들 하는 것처럼 매일 100점씩 풀고, 하는 네. 역시 이게 쓰는 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특별하게 서브노트나 이런 거를 만드신 거는 없으세요? 서브노트?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필기하듯이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서 박사님 주신 자료 중에서 그냥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노트 필기하시듯이 이렇게 한번 쓰고,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반복해서 보고 그런 정도인데, 이게 바로 옆에 박신영 평가사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확하게 암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규는 그냥 겨우 이제 붙는 수준으로 겨우겨우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론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이론의 어떤 그 비기랄까요? 선생님들 특히 저 해상이 0.5점 떨어져가지고 지금 네, 저랑 또 엄청 친한데, 네. 그게 좀 안타깝긴 하고 그런데, 다른 비기라는 건 없고요. 저는, 이제 GS 스터디 같은 거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서 독학하듯이. 물론 이제 기본 강의, 뭐 기출 강의 이런 것들은 우리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 강의를 다 들었지만 그 외에는 따로 강의를 듣지는 않았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 자료를 복사집에서 구해다가 그걸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기본서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평가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수험계에서 얘기하는 게 세 과목이 한 과목이라고 느껴지면 합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법규는 잘 모르겠고요. 이론하고 실무는 정말 한 과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평가해 주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해 주는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정도의 평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도 정확한 자료를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이론의 총론이었다고 하면 강론이라고 그러면은 평가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 가치의 삼면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화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평가 방법도 그 중에서 어떤 주된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고 부방법은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를 들어서 시장 분석이나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전 준비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공부할 때도 항상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론 문제에서 평가 방법을 논하시오 하면은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명확히 내려야 되는 거고 그 정의를 내린 다음에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어떤 평가 방법을 쓸 것인가 중요하고 그렇게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그런 걸 이해하려면 사실은 실무 기준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공부는 총론 부분은 전체적인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지만 나머지 강론 부분이나 이런 쪽은 실무 기준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과거 기출문제를 보거나 또 최근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실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답을 할 수 있는 게 50% 이상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32회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게 실무 기준을 좀 중요시하고 이거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실무 기준을 열심히 봤는데 뭐 우연찮게도 지금 이제 올해 시험 문제 1, 2번 문제가 1번 문제죠. 1번 문제가 실무 기준하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제 고득점의 비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르두법이라든지 이런 거 초가토지, 잉여토지가 좀 불이타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불이타였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평가하는 대상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토지긴 하지만 또 최근에 각광받는 것들이 보면 이제 수익성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수익환원법이나 DCF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종합환원율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종합환원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환원율과 할인율, 일반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동되고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왜 이거는 환원율이라고 얘기를 붙이고 왜 이런 거는 할인율이라고 붙이고 그러면 할인율은 어떨 때 적용하고 환원율은 어떨 때 적용하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종합 환원율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거는 시장 추출법으로 해서 구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당대부가 껴있을 때는 에루드법으로 그 종합 환원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2번 문제 에루드법 나온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22점을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70% 이상 받은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잘 쓸 수 있는 답안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이렇게 받은 비결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밝힌 게 그 고득점의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차 같은 거를 세분화하시지는 않았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답안지 구성은 목차는 세분화했고요. 세분화하지 않은 거는 이제 제가 32회 시험 때, 32회 시험 때는 이제 초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통답안으로 그냥 서, 본, 결. 그리고 본 하면은 이제 통답안으로 뭐 한 페이지 반,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회에서 어느 정도 득점이 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새로 33회 준비를 할 때는 목차를 이제 원하는 그 문제의 물음에 따라서 목차를 잡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한 3분 내지 5분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라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저는 이제 웅얼웅얼 말로 이제 처음 감정평가를 접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듯이 그렇게 말로 연습을 많이 했고, 실제로 써본 연습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실무수석한 우리 혜성 씨가 30분강을 했는데 그때 내가 잘 들었어야 붙었다. 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그러니까. 시험 2주 전에 이제 카페에 만나가지고 30분 넘게 에르고드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뭐 설명 나오겠어요 했는데 그게 이번 문제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면 운이 따르긴 따른 거야. 운이 따른 건데 참 소중한 순간이었는데 잘 기억을 하셨다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걸 계속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걸 보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텀을 두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본 그런 노트도 있고요. 네. 그냥 한번 정리하는데 의미로 둔 것도 있고, 뭐 한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뭐 서브를 만들거나 또 제가 이제 뭐 태블릿 PC나 이런 쪽에 익숙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고, 이렇게 활자화된 이렇게 책자나 이런 거를 이제 본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고, 직접 답안 현출하는 그런 과정은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노트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노트 정리를 해가지고 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는 좀 안 나오시면은 이게 보면 글씨가 굉장히 이쁘게 잘 돼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글씨가 이쁘고 봐야 돼 보니까. 일단 이 정도 어떻게 보세요? 엄청 정갈하고. 그죠? 제가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술술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술술 잘 읽힐 정도로 엄청 잘 적어했어요. 우리 법규수석 하신 우리 박시현 평가사님 어떻게 이론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론이요? 이론. 저는 사실 뭐 한 50점 정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50점이 엄청 잘 본 거예요 이번에. 근데 뭐 약간 이렇게 수석분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는 그냥 충실하게 지호쌤 커리 다 봤습니다. 정말 그냥 처음 기본 강의부터 심화 다 듣고, 그리고 GS도 제가 동차라서 중간에 좀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3년차 동차. 아니요, 초시로. 네. 사람들 많이 찾아야겠다. 아니고요. 아무튼 그냥 뭐 지호쌤 거 충분히 그냥 열심히 보면은 5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는 어떻게 해요? 실무는 제가 사실 실무에 정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매일 우리 모든 네. 수험생이 매일 네, 매일 다 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도원 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도 엄청 많이 찾아가고 이랬는데, 실무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득점을 많이 못해가지고, 네, 59점? 5? 약간 이 정도밖에 못 받아가지고. 59점 뭐잘 보셨네요. 잘 보셨네요. 네, 아무튼 근데 네, 실무는 그냥 남들 하듯이 그냥 많이 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풀기. 뭐 보통 그저 학력고사나 무슨 저 수능 1등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뭐 기본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네. 저는 이제 실무 60.5점을 맞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매번 문제를 풀 때 평가 개요 쓰고 처리 방침 쓰고 이렇게 멘트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현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답안 작성할 때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첨삭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평가를 했을 때 정확한 평가 금액을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평가 방법이라든지 평가 과정이 틀린 게 없느냐, 자료를 선택한 게 틀린 게 없느냐, 이런데 이제 중점을 가지고 이제 답안도 풀었고, 답안을 해설을 볼 때도 그런데 이제 중점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번 시험에서도 막상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연습을 안 했으니까 평가 개요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적는데 소홀했고, 단지 이 답안을 맞춰가는데 실제 평가 금액을 맞추는데 좀 주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이 좋아서 이번에는 평가 금액이 거의 다 맞았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예, 채점을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정답이 발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유도훈 쌤이 모범답안 보여주신 거하고 뭐 금액이 거의 1%도 차이 안 나게 거의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득점을 못한 그런 이유는 평가 개요라든지 아니면 멘트를 써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 득점 포인트를 확실히 살리지 못한 게 그런 게 조금 이제 점수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학원 커리큘럼 따라서 GS 하시면서 첨삭을 받거나 할 때 득점 포인트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은 평소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그게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무리하게 제 생각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운이 좋게 합격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올해 어떤 과목이 꽈락을 맞거나 그래가지고 떨어졌으면 분명히 GS는 다시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 기간이 전체 어느 정도? 저는 2년이었죠, 2년. 네, 2년. 만 2년. 1차 1년 합격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까지 한 100여 일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작년에 초시를 볼 때, 요번에는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참여만 하자. 네. 그리고 모르더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답안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솔직히 하루에 4시간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 2차 준비를 하면서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지금 박신영 평가사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시험 보기 전에 한 100일.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차 시험이 이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준 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답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몇 점을 맞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좀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2년 만에 이렇게 합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는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채점하는 채점관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문항에 대해서 40%까지는 조금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40%를 넘어가는 부분서부터는 굉장히 꼼꼼하게 채점을 하시는데, 그렇죠. 40% 전까지는 이 학생이 논점에 맞게 썼지만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더라도 한 35% 이런 득점은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점을 이탈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쓴 것 같다. 그러면 한 30%의 점수는 주는 것 같고, 제가 보면은 32회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답을 쓴 것 같은데도 일정 점수를 받는 거를 보고 40%까지는 점수를 좀 후하게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작전을 짠 게, 우리가 4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2문제는 브리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40%에 가깝게만 득점을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자신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60% 이상의 득점을 올려서 꽈락을 넘기는 작전으로 하면 2차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2차 시험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시험장에 가셔서 그 자기의 필력이라든지 점수 어떤 이런 체크를 반드시 하고 와야지 그냥 뭐 그 귀한 시간을 그냥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자기의 점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박시현 평가 전체 우리 수험 기간이 되게 좀 그럼 동차하면 되게 짧은 거네요. 그러면 그럼 최단기 어떤 수험 기간하고 최단 비기 좀 알려주세요. 아유 뭐 전체 수험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시죠? 저는 이제 제가 5월까지 작년 5월까지 회사를 다녀가지고 아 직장 다니시다가 네. 그래서 이제 4월에 기본 강의가 개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4월, 5월 그리고 이제 그쯤에 2차 기본 강의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리고 1차도 기본 강의를 그때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6월에 그만둔 다음 퇴사. 네. 작년 6월 네. 본격적으로는 작년 6월부터 공부하신 거네. 네. 그래서 1년 하신 거 1년? 아유 1년 넘게 한 거죠. 13개월. 1년 13개월. 1년 넘게 했고 그러고 그냥 뭐 일단 2차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고 조금 뭐 항상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는 건데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아무 생각. 네. 철학적인 말이네. 네. 잡념이 없다는 뜻이. 잡념이 그렇지. 네. 굉장히 철학적인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없다. 막 솔직히 불안하고 그럴 수 있는데 불안하지, 항상. 네, 그렇죠. 불안하고 뭐 이런저런 엄청 생각 불안하셨죠. 많이 들고 안 불안했어요. 네. 안 불안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험 기간을 4년을 받기 때문에 4년. 예, 그리고 공부하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누군가 볼 때 이게 너무 세부적인 부분은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래도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또 보고 하는 것들이 저 공부하는데 또 이렇게 재미를 느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말씀 드리면 진짜 공부를 할 때 숲을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숲을 보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지는 항상 방향 감각을 갖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느 부분이구나. 그럼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한 답을 내가 아는 수준에 써야겠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0%의 득점은 각 문제별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못 잡으면 사실은 20% 이상의 득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득점을 필요하라고 그러면 이제 정확한 암기도 필요하고 그 논점에 대한 정확한 답안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6월 그만두시고 이제 1차는 7월부터 1차는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7월, 8월? 예, 그때부터 원래 상경 계열을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 완전 관련 없었어요. 그럼 무슨 저는- 이과상이야? 예? 아니요, 저 어문 쪽 전공해가지고. 어문 쪽? 예. 그래도 영어는 좀 잘하셨겠구만요. 뭐 영어는 그냥 다들. 국문학과 스타일 아니야? 국문학과. 국문학과 이런 거 나온 거 아니고? 외국어 전공. 외국어 외국어 전공. 전공이어가지고. 외국어 전공. 예. 네. 그래서 뭐 대학 다닐 때 그냥 교양으로 경제학 들은 정도? 네, 그래서 이제 회계 경제 처음 할 때 엄청 힘들었는데. 그렇죠. 아무도 네. 어문 계열이면은 네. 회계 경제가 되게 어려웠을 건데. 회계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고요. 어떻게 또 단기간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건 있어요. 약간 그냥 솔직히 막 기본 강의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기억 안 나지? 네,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문풀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네. 근데 그냥 해야 돼요. 그때 멈추지 말고 그때 해야 돼요. 그때 멈추지 네. 말고. 그냥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아무 돼요. 생각 없이 네. 잡념을 네, 딱 아무 내려놓고 생각 없다는 게 이런 거. 쭉 달리는 거구나. 네. 그냥 모르겠다. 쭉 네. 달리자. 네, 그냥 알 모르겠다. 달리자. 쭉 네. 가는 거. 야, 그렇게 그 마인드 좋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크게 되시겠구만. 그런 마인드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냥 달리자. 네.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9이요. 네. 그럼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꽤 다니셨나요, 그러면? 네, 직장 한 2년 반 다니고. 2년 반 다니시고. 네. 그러다가 때려치고 그냥 달리자. 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동안 또 공부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이게 좀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막 샥샥샥 하는 것도 좀 그동안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게 팽팽 안 돌아가잖아요, 잘. 그죠? 워밍업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야. 하다 보면은 또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차를 해서 바로 붙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냥 1차 끝나고 합격하고 이제 바로 그냥 3개월 달려가지고 그냥 아, 저는 2차를 먼저 했어요. 먼저 했으니까.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해놓은 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냥 사실 1차 직전에만 조금 이론 법규를 많이 못하고 그리고 실무는 사실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매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13개월도 사실 되는 거네요. 되는 거긴. 열심히 하면 그리고 운이 좋으면 네,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어느 시기에 감정평가서 공부를 시작을 하든지 간에 2차부터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1차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과목은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기본 강의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뭐 하루에 강의를 10개 이상 듣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한번 돌려서 그게 알든 모르든 아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내가 문제집을 풀던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를 듣던 내가 어떻게 소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만 한 달 정도 또는 한 40일 정도 기간 동안에 빨리 들어놓고 그 다음에 한 12월까지는 무조건 2차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차가 뭐 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그 기출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또는 이제 관련 전문 자격증 시험에 뭐 비슷한 문제들 나온 문제집들을 갖다가 한 3, 4회독 하면서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전략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주로 있잖아요. 이게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경제회계 같은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또는 꽈락만 넘겨야 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 대비해서 나머지 과목들을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 3개월 내에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하면 1차도 좀 쉽게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회계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은 좀 어렵거나 또는 어떤 부분 지엽적인 부분은 그냥 넘기고 포기를 하고 그냥 일부 부분만 하고 나머지를 전부 찍어가지고 이제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어떤 지엽적인 부분이라도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또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는 공부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뭐 어떤 한 부분을 갖다 전체 싸그리 다 버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니까 내가 접근을 해야겠다. 이거는 모르니까 포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공부. 예. 그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그 자기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경조사도 많이 있었을 테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자기 이제 시간 관리라든지 자기 관리 이런 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제가 그만둔 게 작년에 그만뒀으니까 다닐 때는 사실 많이 못하죠 공부를. 그래서 다닐 때는 거의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는 근데 저는 사람을 안 만났어요. 퇴사하고는. 사람 하나만. 네. 가족이랑 가족이랑 집에서 왔다 갔다. 예,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했거든요. 학원 집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만나고. 저는 가족 개별 스터디원 그리고 이제 같이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친구 한 명 더 있어서 이렇게만 만났어요. 아예 안 만나고. 네. 1년 넘게 13개월도 아무도 안 만나고. 네. 이런 단조로운 생활, 쭉 그냥 무념무상으로 네. 그냥 이렇게 달려야 내가 빨리 붙는구나. 아니 근데 우리 이런 수석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에 저거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직장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시면 여러 경조사도 많고 그랬었을 건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는 이제 수험 기간을 한 4년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뭐 약속 있으면 약속도 나가고 그런데 이제 너무 제가 이제 그 약속을 만들어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래도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뭐 소주도 한잔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고 단지 중요한 거는 저는 수험 기간에 있어서는 마지막 30일, 마지막 100일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점수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0일, 뭐 200일 이럴 때는 뭐 물론 중간중간에 슬럼프도 있었긴 하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4시 40분에 일어나서 저녁에 12시에 잠들기까지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공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토요일은 오후까지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일요일은 안 쉴 수 없는 게, 새벽에 4시 40분에 일어나고 12시 잠자는 생활을 일주일 하면 피곤이 쌓여가지고, 한 4-5시간을 낮잠을 자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그 루틴을 가지고 딱 그 유지했던 게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시에 일어나서 자시에 주무시는 그 누구나 성공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시네요. 와. 개인적으로 우리 이혜령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님은 제가 용문사에서도 뵌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용문사, 실제로 제가 거기 진짜 기도하러 오는지 궁금하셨다는 거야. 그래, 천년의 은행나무 지 궁금하셨다. 그래서 진짜로 용문사에서 우리 부부동반으로다가 소리. 제가 찾아갔죠. 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오시면 언제 간다 했더니 진짜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용문사에서도 뵌 그래 인연이 있고. 예, 하여튼 이번 시험이 이렇게 되게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또 합격도 해주시고 해서 좀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평가업계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포부가 있다 그러면 한 말씀. 네. 포부는 정말 지금은 사실 모르겠고 그냥 수습을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그냥 훌륭한 감정평가사가 돼서, 사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김춘수의 꽃 이런 시를 보면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존재였는데 꽃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게 의미가 돼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제적 재화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로서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고, 전문성도 더더욱이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자기 개발하면서 그 다음에 그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그 좋은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협회장 그 출마 우리 협회장 출마하시는 그 출사표 말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중에 출마하셔가지고 우리 업계를 좀 잘 좀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입니다. 그 수험생들이 이제 오늘도 공부하고 있는 스터디도 이제 오늘 하고 있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저분들은 뭔가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그래. 저도 저분들은 뭔가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슬럼프라든지 이런 걸 이겨낼 수 있고, 오늘의 이제 합격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일관된 자기 중심 이런 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네. 그냥 약간 한마디 네, 이런 한 말씀. 건가요? 네. 정말 저는 사실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끈기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예전 회사에서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바닥까지 긁어봤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닥? 네, 바닥을 긁어보라고. 긁어봤냐?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냥 진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 10번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진짜 그냥 약간 진짜 될 때까지, 바닥을 긁을 때까지, 바닥 긁을 때까지 예. 끝까지 긁는 거야. 야. 그냥 그렇게 신념. 그냥 나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은 저는 무조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우리 중년의 우리 분들한테 격려의 어떤 말씀도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제 옛 어른 말씀들이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렇게 전문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양을 공부하기 전에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일정의 양에 도달하기까지는 엉덩이로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뭐 머리를 자만하더라도 빨리 붙을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험생은 절대로 자만하면은 안 되고 겸손한 자세로 엉덩이가 공부하는 거로 알고 꾸준하게 자기 루틴을 살리면서,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40대가 넘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모두가 또 뜻하는 대로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4050 단톡방 계시는 네네네. 분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단톡방 계시대 4050. 네, 단톡방에 계신 분들 어쨌든 힘내시고, 올해는 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1년 안에 내년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한 해까지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내년에 모두들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해마다 우리 또 이렇게 합격하시고 또 좋은 성적으로 붙으신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의 영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고단한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정표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우리 두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감정평가사로서 우리 업계에 들어오셔가지고 더 많은 성장하시고 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